사랑은 다시 해도 괜찮다는 말, 노년에만큼은 거짓입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인생의 마지막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그 한 번의 선택이 자식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재산을 잃게 만들며 인생의 마지막 풍경마저 무너뜨립니다. 처음엔 따뜻한 동반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은행 통장과 유산 문제로 당신의 적이 됩니다. 사랑보다 계산이 앞서고 이해보다 요구가 많아지는 순간부터 재혼은 전쟁이 됩니다. 늙은 나이에 다시 맞는 사랑은 축복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그 함정이 얼마나 잔인한 결말을 가져오는지 모른 채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결혼보다 간병이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병수발이 먼저 오고 설렘보다 약통이 먼저 채워지는 게 노년의 재혼 현실입니다. 누가 나를 챙겨줄까 싶어 선택한 그 재혼이 정작 당신을 간병인으로 만들어버리는 함정이 됩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김정호 씨는 72세에 재혼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68세 여성과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2달 만에 여성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선 척추협착증, 퇴행성관절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김정호 씨의 하루는 지옥이 됐습니다. 새벽엔 찜질팩을 덮어주고 낮엔 병원으로 휠체어를 밀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사랑이니까 괜찮다며 버텼지만 6개월 뒤엔 지쳤습니다. 본인도 무릎이 좋지 않아 통증약을 먹으며 돌봤지만 상대는 내가 없었으면 당신은 외로워 죽었을 거야 라며 감정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문제는 병보다 돈이었습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용품비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정호 씨의 국민연금 110만 원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재혼은 아버지 선택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정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부치까지 돌아서니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봉사였다. 그녀의 병이 심해져 입원하자 병실은 싸움터가 됐습니다. 환자는 투정 부리고 보호자는 지쳐갔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정호 씨는 눈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결국 1년 만에 파혼을 요구했지만 상대는 이 나이에 또 혼자 못 산다며 매달렸습니다. 결국 이혼이 아닌 별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빚만 600만 원 남았습니다. 간병은 끝났지만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비슷한 일은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대전의 69세 최경자 씨는 70대 남성과 재혼했지만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며 2년째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마다 침대 시트를 갈며 하루를 보냅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효녀 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곧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남편 돈 다 쓰고 저러는 거 아냐? 라는 뒷말이 따라 붙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주변은 냉소로 응답했습니다. 간병의 현실은 그렇게 잔혹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시험입니다. 건강했던 두 사람이 함께 늙는 건 다르지만 이미 병을 가진 사람과 시작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그 약함은 곧 의심과 집착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나 버릴까봐 무서워. 당신 없으면 나 죽어. 이런 말이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감정의 족쇄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간병이 결국 서로를 미워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아침마다 약 챙기고 밤마다 간호하며 잠 한숨 못 자다 보면 미움이 쌓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랑은 사라집니다. 대신 분노가 자리합니다. 그때부터는 싸움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 인생 달랐을 거야. 이런 말이 오가는 순간 부부는 이미 끝난 겁니다. 결국 남는 건 간병비와 원망뿐입니다.
결혼식의 축가는 사라지고 병실의 알람음만 남습니다. 사랑의 약속 대신 진료비 명세서가 쌓이고 사랑합니다. 대신 약 드셨어요? 가 대화의 전부가 됩니다. 사랑보다 간병이 먼저 오는 결혼, 낭만보다 현실이 먼저 치고 들어오는 살. 그 끝은 대개 후회입니다. 그때 그냥 혼자 살걸? 이 말은 노년 재혼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간병인은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쪽이 덜 불행한가를 묻는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혼자가 낫습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남은 돈과 재산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잠깐이고 돈은 영원합니다. 재혼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두 집안의 싸움이 시작되는 신호탄입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올렸지만 싸움은 시끄럽게 시작됩니다. 그 사람 만나더니 마음이 변했다는 말이 오가고 그 돈은 원래 우리 아버지의 것이었다며 피부치끼리 등을 돌립니다. 사랑보다 더 무서운 건 계산이고 정보다 더 끈질긴 건 욕심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6세 박재성 씨는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뒤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만난 67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새 아내는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며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3달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새 아내가 은근히 물었습니다. 당신 아파트는 누구 명의예요? 박 씨는 내 명의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찾아와 얼굴이 굳은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아들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서 새엄마가 전 남편, 상속분 문제로 소송까지 걸었던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그럴 리가 있겠냐며 아들을 몰아세웠지만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부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 아내는 집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내가 당신 간병도 하고 밥도 다 해주는데 최소한 보장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 박 씨는 아내 이름으로 전셋집 보증금 3천만 원을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아내는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나갔고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알아보니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었습니다. 박 씨는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70 넘어서도 바보짓을 했지.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었어. 그 일이 있은 후 아들은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집뿐이에요. 제발 또 누굴 들이지 마세요. 비슷한 일은 전국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71세 김은자 씨는 재혼 후 자식들과 인연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남편의 전처 자식들이 찾아와 우리 아버지 돈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쳤고 결국 유산 문제로 법정까지 갔습니다. 결혼식 때는 어머니 축하드려요 라며 웃던 자식들이 유언장 앞에 선 적이 됐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버지는 변했어요. 그 말에 김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사랑은 마음의 일이라지만 노년의 재혼은 서류의 싸움입니다. 공동명의, 상속, 증여, 연금 분할. 이 모든 단어가 부부의 언어가 아니라 전쟁의 무기가 됩니다. 돈은 피보다 진하고 유산은 정보다 강합니다. 재혼한 순간 자식과의 관계는 균열이 생기고 형제 자매와도 틀어집니다. 그 사람이 내 돈 노리는 거야 라는 말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갑니다. 심지어 재혼 상대가 죽은 뒤에도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권을 주장하는 전처 자식, 연금 분할을 요구하는 배우자, 재산을 지키려는 본가 가족. 결국 남은 건 사랑이 아니라 서류 뭉치와 원망뿐입니다. 묘비에는 이름이 함께 새겨지지만 마음속엔 미움만 남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결혼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후회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연극이 되기 쉽습니다. 이제라도 마음 기댈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마음을 노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은 돈과 재산이 사람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깊어지지만 돈은 나눌수록 미움이 생깁니다. 외로움은 잠시지만 재산 분쟁은 평생 갑니다. 눈을 감는 날까지 싸움이 이어지는 비극을 막고 싶다면 외로움을 이기세요. 사랑보다 무서운 건 돈을 둘러싼 인간의 진짜 얼굴입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서로의 습관이 이미 굳어 고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다투어도 금세 풀립니다. 서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의 재혼은 다릅니다. 이미 평생을 자기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 와서 하나로 맞추겠다는 건 환상입니다. 밥 먹는 습관부터 TV 채널, 수면 시간, 화장실 사용하는 순서까지 사소한 것이 전쟁의 불씨가 됩니다. 서로의 방식이 너무 다르고 그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며 하루가 싸움으로 시작해 싸움으로 끝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2세 이명호 씨는 3년 전 68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밥 먹는 게 서러워서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잡고 시장을 걷고 같이 드라마를 보고 이웃들은 늦은 봄이 왔다며 축하했죠. 하지만 두 달이 지나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새 아내는 하루 3번 집안을 닦아야 직성이 풀렸고 이 씨는 먼지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나이에 그렇게까지 청소를 해야 돼? 한마디 던진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왔어? 싸움은 폭발했습니다. 그날 이후 대화는 줄고 대신 문 닫는 소리만 커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그냥 혼자 사시지 왜 그랬어요?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씨는 그냥 같이 밥 먹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인데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별거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아들이 다시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아버님이 새 장모님이랑 산다더니 이제 와서요? 라며 차갑게 굴었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재혼했지만 결과는 더 깊은 고립이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부산의 김정자 씨에게도 있었습니다. 69세에 재혼한 그녀는 남편의 생활 습관 때문에 지옥을 봤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틀었고 김 씨는 아침 9시까지 자야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 좀 줄여줘요. 내 집에서 내가 듣겠다는데 왜 그래? 결국 각방을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김 씨의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새아버지 때문에 집에 오기도 싫어요. 냄새나고 분위기 험악해요. 김 씨는 참고 살려 했지만 남편은 아들의 말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우리 집 일에 왜 끼어들어? 그날 밤 식탁이 뒤집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결국 재혼 2년 만에 김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을 땐 맞춰가지만 늙으면 자기 방식이 곧 신앙이 돼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다시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인생의 습관이 부딪히는 충돌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은 밥을 짜게 먹고 한 사람은 싱겁게 먹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외출해야 하고 한 사람은 집에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처음엔 서로 다름을 이해하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당신은 나와 다르냐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싸움의 시작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싸움이 가족 전체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부모 편을 들며 대립합니다. 우리 엄마가 상처받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가족 모임은 법정처럼 싸늘해지고 결국 생일, 제사, 명절도 따로 챙깁니다. 부모의 재혼이 가족의 균열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외로움보다 낫지 않나요? 하지만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상처로 남습니다. 평생 쌓아온 인내와 품위가 한 사람의 습관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서로의 습관이 이미 돌처럼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돌을 부수려다 서로를 다치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의 타협은 사랑이지만 노년의 타협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끝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그냥 혼자 밥 먹는 게 낫겠다. 이 한마디가 노년의 진실입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식들과 평생의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이해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건 착각입니다. 노년에 하는 재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가족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폭탄입니다. 자식은 배신감을 느끼고 형제는 갈라지고 결국 남는 건 부모의 외로움보다 더 깊은 가족의 단절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재혼이 피부치의 증오로 끝나는 현실, 그건 결혼이 아니라 파국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5세 김기훈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5년 만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66세 여성과의 만남이었죠. 처음엔 자식들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는 것도 힘드시죠? 좋은 분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된 재혼은 반년 만에 지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결혼 후 새 아내가 이 집 너무 낡았네요. 제 이름으로 새 집 전세라도 얻어요라고 말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설마 집을 넘겨주실 생각은 아니죠? 김 씨는 그냥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거야 라고 둘러댔지만 이미 가족의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방문을 끊었고 손주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은 새어머니와 심하게 다투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우리 엄마 자리에 당신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새어머니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 집 자리 뺏은 거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원했어. 그날 밤 김 씨는 경찰서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꼴을 봐야 하나? 하지만 진짜 파국은 그 후였습니다. 김 씨가 재혼 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들은 단 한 명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는 새아내 혼자였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면 애들이 돌아올까? 김 씨가 중얼대자 새아내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보다 자존심이 먼저예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부산의 70세 정인숙 씨에게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 만에 재혼했지만 그 선택은 딸과의 관계를 영영 끊어놓았습니다. 딸은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고 엄마는 이제 우리 가족 아니에요 라는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몇 달 후 딸이 손주 돌잔치 사진을 올렸지만 거기엔 정 씨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댓글 하나 달고 싶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내가 외인이 돼야 하지? 정 씨는 그날 이후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의 감정 지형을 바꾸는 폭발력 있는 사건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흔들리면 자식들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아버지는 우리보다 그 여자에게 마음을 줬다. 엄마는 우리를 두고 낯선 사람을 택했다. 이 감정은 한 번 생기면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부모는 이해받지 못하고 자식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다고 하지만 자식은 우리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느낍니다. 결국 둘 다 상처만 남깁니다. 명절에는 연락이 끊기고 장례식엔 얼굴조차 마주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살았던 사람, 우리 엄마는 새 남편이 있었던 사람. 그 말이 자식 입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자식들이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나누려던 선택이 결국 피부치를 적으로 만듭니다. 그 어떤 사랑도 자식의 마음을 잃는 대가로는 너무 비쌉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어도 마음은 다시 붙들 수 없습니다. 자식의 원망은 세월이 지날수록 굳어지고 결국 부모의 이름은 배신자로 남습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상대의 과거 빚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결혼이 알고 보면 빚의 올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함께 찍은 사진 속 미소는 곧 사라지고 대신 톡촉장과 카드 고지서가 찾아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라 여겼던 사람이 사실은 내 돈을 잠식하는 채권자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노년의 평화는 산산조각납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3세 이선규 씨는 아내를 잃은 뒤 4년 만에 재혼했습니다. 함께 영화 보고 손잡고 걷는 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새 아내는 다정했고 집안일도 꼼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넉 달쯤 지나 그녀의 휴대폰에 채권 회수팀이라는 번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스팸 전화인 줄 알았지만 어느 날 우편함에 신용보증기금 압류 예고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빚은 4,800만 원. 이름은 새 아내였습니다. 예전 남편이 사업하다 망했는데 그때 내가 연대 보증을 서줬었어. 이제 와서 그걸 갚으라네? 그녀는 미안하다고 울었지만 채권자는 냉정했습니다.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재산도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날 이후 이 씨의 노년은 지옥이 됐습니다. 통장은 압류됐고 연금 계좌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집 명의가 본인이라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그조차 법원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결혼한 건 사람이 아니라 빚이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격하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왜 그런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 이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주가 오면 떠들썩하던 집이 이제는 전화벨조차 울리지 않습니다. 새 아내는 나도 피해자야 라며 방에 틀어박혔고 아들은 그 여자랑 손절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봐요 라며 떠났습니다. 사랑은 무너졌고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충청도의 70세 박미선 씨도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노후를 함께할 남자를 만나 2년 교제 끝에 결혼했지만 결혼 후 한 달 만에 남편에게서 채무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갚아야 할 돈이 3천만 원입니다. 안 갚으면 소송합니다. 박 씨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그건 옛날 일이다.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했지만 결국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차는 이미 압류 중이었고 카드 빚까지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혼자 살 거리라며 오열했습니다. 그 뒤로 자식들과의 관계는 끊겼습니다. 딸은 엄마가 그 남자 빚 대신 갚는 거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잖아요. 왜 그걸 스스로 당해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씨는 손주 돌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과도 갈라섰지만 신용불량자 낙인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신용의 결합입니다. 나이 들면 사람보다 돈이 솔직해집니다. 상대의 미소 뒤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숨어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 뒤에는 채권자들의 전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의 결혼으로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가고 자식의 신뢰까지 잃게 됩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상대의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빚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후까지 이어집니다.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선택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신용과 자존심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지만 결혼은 서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서류 한 장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지만 채무 독촉은 견딜 수 없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당신의 이름 옆에 채무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길 바랍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쉬세요. 쉬긴 뭘 쉬어. 아직 내 손으로 밥 해 먹을 수 있어. 그래도 외롭잖아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이 대화가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의 편견과 싸워온 사람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모두가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며 여전히 자신만의 일상을 꾸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징표는 그 포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인생의 훈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70세 넘어 혼자 밥 먹어도 외롭지 않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젓가락을 들 때 옆자리가 비어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단단한 평화입니다. 밥상 앞에서 울지 않고 조용히 반찬을 집어 먹을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4세 장정임 씨는 매일 저녁 혼자 밥을 차립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한 냄비, 멸치볶음 조금. 밥상은 소박하지만 늘 단정합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숟가락을 들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식탁 맞은편 빈 의자만 봐도 가슴이 쿡쿡 쑤셨습니다. 밥 한 숟갈이 목에 걸려 삼키지도 못하고 찬 밥을 버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인생이냐? 그렇게 몇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정임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남편의 밥그릇을 치우고 식탁의 의자를 하나로 줄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 밥 먹는 거 슬픈 일이 아니야. 그냥 내 삶의 방식이야. 그날 이후 그녀의 식탁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고 밥을 먹었고 가끔은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밥 한 끼가 고독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서 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면 자식에게 기대 살던 사람들의 노년은 달랐습니다. 인천에 사는 78세 이남숙 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며 매일 화를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차리며 내뱉은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님, 반찬은 알아서 덜어 드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인데 그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웃고 떠들던 시절은 기억 속의 그림이 되었고 지금은 함께 있어도 혼자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남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겠다. 그리고 원룸 하나를 얻어 나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냉장고 문을 열어도 먹을 게 없고 찬밥에 김만 싸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혼자의 밥상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녀도 말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누가 차려주는 밥보다 내 손으로 지은 밥이 더 따뜻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결론에 닿았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밥을 먹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생깁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식탁 위에 침묵만 채워질 때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70세를 넘긴 지금 밥 한 끼를 스스로 준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활력이 아니라 인생의 품격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힘은 세상을 이겨낸 증거입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헌신한 뒤에도 여전히 스스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장정임 씨는 요즘 밥을 먹으며 라디오를 듣습니다. 밥그릇 위로 햇살이 비치면 남편이 웃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 짓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잘 살고 있구나.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어도 외롭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고독을 친구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로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두 번째, 70세 넘어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르면 진짜 자유는 돈도 명예도 아닌 자식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되는 삶에서 옵니다. 남들이 보기엔 쓸쓸해 보여도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약을 챙기며
통장 잔고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그러나 이 경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싸움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의 김정순 씨는 72세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오롯이 혼자가 되었지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신념 하나로 살았습니다. 처음 몇 해는 정말 고달팠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고 시장에서 반값 세일할 때만 장을 봤습니다. 아들은 엄마,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라며 여러 번 권했지만 김정순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밥상 위 숟가락 개수 세는 사람 되고 싶지 않다. 그 한마디에 담긴 자존심은 굶주림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함께 살던 며느리와 싸우고 집을 뛰쳐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당신은 손님 아니에요. 가족이면 눈치 좀 보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순 씨는 몸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똑같이 상처받았을 거라고. 그날 이후 김정순 씨는 매일 새벽마다 스스로 밥을 지으며 다짐했습니다. 자식의 집은 쉼터가 아니라 타인의 집이구나. 이 이야기는 비단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기댈 곳이 없다며 눈물 찢지만 진짜 문제는 기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힘을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인생은 버팀의 연속이 아니라 독립의 완성입니다. 내 병원비를 내 힘으로 감당하고 내 끼니를 내 손으로 해결하며 내 노후를 내 방식대로 꾸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입니다. 한편 자식에게 기대며 사는 사람들의 말로는 종종 비극으로 끝납니다. 엄마, 이번 달엔 조금 힘들어요.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는 사이 부모의 통장은 바닥나고 마음엔 서운함이 쌓입니다. 결국 사랑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 가족은 남보다 더 먼 존재가 됩니다. 반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노년은 외로워도 단단합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밥값이 스스로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삶의 자존심이자 자유의 증거입니다. 진짜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김정순 씨는 요즘 오전마다 동네 공원에 나가 걷습니다. 작은 가방 안에는 텀블러, 책 한 권, 그리고 현금 2만 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가 편안하다는 그녀의 말은 고독이 아니라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인생 후반의 진짜 성공은 혼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그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70세 넘어 돈 계산이 아직 정확하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지폐 한 장, 동전 하나의 가치를 여전히 손끝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경제 감각이 아니라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정신의 증거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보다 먼저 흐려지는 건 눈이 아니라 판단력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잔돈을 세고 카드 결제 금액을 확인하며 거스름돈이 맞는지 꼼꼼히 살필 수 있다면 그건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6세 김영순 씨는 시장의 계산대 앞에서 언제나 꼼꼼합니다. 이거 7,800원이죠? 1,000원짜리 7장에 동전 3개요. 계산이 끝나면 꼭 영수증을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넣으며 숫자를 다시 중얼거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계산이야. 그냥 카드 긁으면 되지라며 웃지만 김영순 씨는 말합니다. 내가 이걸 놓치면 내 인생도 같이 흐려지는 거야. 그녀가 이렇게까지 숫자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처음으로 혼자 연금과 생활비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에게 통장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 잔고가 이상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들이 급한 일 좀 해결하느라라며 200만 원을 인출해 간 것이었습니다. 김영순 씨는 그날 밤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까지 이렇게 믿을 수 없구나. 그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돈을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로 하루라도 계산기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돈으로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달 예산표를 손으로 직접 적어 내려가며 연금이 들어오면 식비, 관리비, 병원비를 칸칸이 나눕니다. 남들은 나이 들어 뭐하러 그렇게 꼼꼼하게 사냐고 하지만 김영순 씨는 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 삶이 내게 아니야. 지금 그녀는 매달 남는 돈으로 적금을 붓습니다. 70대 여성이 매달 5만 원씩 적금에 넣는다는 건 사소해 보여도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의 80세 박인자 씨는 돈 계산을 잃으면서 삶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젊을 땐 장사도 하고 부지런했지만 노년에 들어 계산이 느려지고 기억이 흐려지자 주변이 하나둘 그녀의 돈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다니던 친구가 내가 대신 이체해 줄게라며 비밀번호를 물었고 며칠 뒤 통장에서 3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인자 씨는 통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숫자를 잃으니 인생도 헷갈리더라.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숫자에 약해지는 순간 세상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자식, 친척, 심지어 친구까지도 괜찮아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라는 말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대신이라는 말이 결국 내 인생의 통제권을 빼앗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70세 넘어 아직도 돈 계산이 정확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가 맑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숫자를 읽는 눈은 삶을 읽는 눈이고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속임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김영순 씨는 오늘도 장을 보고 돌아와 영수증을 모아 앉습니다. 한 줄 한 줄 가격을 다시 확인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번 달도 잘 지냈다. 그 목소리엔 피로가 아니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돈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태도는 인생을 드러냅니다. 계산이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정확히 알고 지키고 통제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노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70세 넘어 아직도 숫자를 놓지 않는 당신,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돈 계산이 정확하다는 건 여전히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잘 살아온 인생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70세 넘어 지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세상의 가장 잔인한 고문은 남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스스로 되풀이하는 그때, 그 말, 그 선택, 그 후회입니다.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장면 하나,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한숨이 평생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기억 앞에서도 그래, 그게 내 몫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3세 윤정혜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을 믿고 모든 걸 걸었습니다. 공장을 같이 운영하던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가게도 사라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남편은 술로 도망쳤고 윤정혜 씨는 시장에서 김밥을 팔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밤 그녀는 찢어진 통장 하나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서류에 도장 찍었을까? 그 후 10년 동안 그녀의 인생은 후회라는 단어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과거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만 제대로 판단했어도 남편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어느 날 함께 김밥을 팔던 이웃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 그때 도장 찍은 사람은 순정이 있었잖아. 사랑해서 한 거잖아.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맞다. 나는 그때 사랑했었다. 진심이었잖아. 그날 이후 윤정혜 씨는 후회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김밥을 말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70이 넘은 지금
그녀는 여전히 시장에서 김밥을 팔며 말합니다. 나는 잘 살아왔어. 후회하지 않아. 그 고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반면 서울 강동구의 78세 이은호 씨는 평생 후회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지만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이후 자식 둘을 홀로 키웠지만 아들이 결혼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주 얼굴 한 번 못 본 채 칠순을 넘긴 지금도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참고 살 걸, 이혼만 안 했더라면, 그렇게 되뇌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에도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 인생은 실패야.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동안 현재는 천천히 사라지고 있다는 걸.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남깁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후회를 발밑에 돌로 삼고 어떤 이는 그 돌에 스스로 발이 묶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지난 일을 원망한다면 그건 삶이 아니라 고통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결정도 나였고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윤정혜 씨는 요즘 시장에서 손님에게 김밥을 건네며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난 인생이에요. 손님들은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합니다. 후회를 버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입니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건 그저 무심한 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 용서가 없으면 사람은 나이 들어도 평생 40대의 후회 속에 머뭅니다. 70세 넘어 지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상처를 예술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 모든 눈물과 고통이 지금의 단단함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로 배우고 상처로 성장합니다. 그러니 과거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시절에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알고 미소 짓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잘 살아오신 겁니다. 5번째, 70세 넘어 거짓말할 일이 없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 나이에 더는 감출 것도 꾸밀 것도 속일 것도 없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거짓을 다 씻어낸 사람입니다. 사람은 젊을 때는 체면을 지키려 거짓말을 하고 중년에는 관계를 유지하려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오직 진실만이 남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꾸며대던 말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도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75세 김성래 씨는 젊은 시절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었던 덕에 주변에서는 잘 사는 집으로 통했지만 실상은 늘 허덕였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이 버거워 밤마다 반찬가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이웃에게 우리 남편 출장 갔어요. 외국에서 회의 중이에요 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쌓은 체면은 하루하루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거짓말은 늘 새로운 거짓을 불렀고 거짓 속의 인생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김성래 씨는 여전히 괜찮아요. 우리는 여유 있어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안에 남은 건 물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그날 이후 그녀는 가면을 벗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하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이제 나는 숨길 게 없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면 서울 서초구의 79세 장미옥 씨는 여전히 거짓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젊을 땐 남편 사업이 잘 됐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무너진 뒤에도 그녀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지금도 여유 있게 살아요라며 웃었지만 집에서는 카드값 독촉장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고 친구 모임에서는 가짜 반지를 끼며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같은 건물에서 일하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거짓으로 포장된 화려한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 뒤편엔 외로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 불 꺼진 거실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되는 나이는 언제 올까? 노년의 자유는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꾸밈 없는 말, 가식 없는 표정, 눈치 보지 않는 행동.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남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인생,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게 바로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김성래 씨는 요즘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 손님들에게 이거 오늘 반값이에요. 맛있어요. 라고 소리칩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없어도 그녀는 거짓 없이 웃습니다. 예전엔 돈이 없어도 있는 척 했는데 지금은 있는 대로 살아서 마음이 편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압축합니다. 거짓은 늘 불안을 낳고 진실은 결국 평화를 줍니다. 젊을 땐 거짓으로 버티지만 나이 들어서는 진실로만 버틸 수 있습니다. 70세 넘어 더 이상 거짓말할 일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숨길 게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남이 뭐라 해도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인생엔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노후까지 책임져 줄 거라 믿으세요? 배우자와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하십니까? 친구가 아플 때 당신 곁에 끝까지 있어 줄까요? 지금 이 세 질문에 당당히 예라고 말할 수 없다면 이미 혼자 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기대는 모두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챙겨주던 사람도 웃어주던 사람도 결국 사라집니다. 자식은 문자 한 통 없고 친구는 아프다고 연락 끊기고 배우자는 당신보다 먼저 떠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진짜 현실.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나 혼자 우뚝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갖춘 사람만이 혼자가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괜한 오해, 질투 없이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서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우정도, 친분도, 예의도 결국은 불안정한 감정 위에 세워집니다. 사소한 비교심, 묻지도 않은 자식, 자랑, 뒷말과 뒷담화가 일상처럼 오가며 결국 감정의 칼날이 돌아오게 됩니다. 친구라 믿고 지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일, 가까이 둘수록 피곤해지는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더 깊게 벌어집니다. 특히 오해와 질투는 노년의 관계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자식이 한 번 더 찾아온 것도 손주가 옷 하나 사줬다는 말 한마디도 상대방에게는 은근한 자극이 됩니다. 자식이 용돈을 얼마나 주길래 저렇게 얼굴이 환하대? 맨날 혼자 외식 다니는 거 보니 뭐가 있나 보지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내 등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 꼬리를 물고 돌아와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인간관계는 쉽게 끊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관계가 곧 생존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관계가 독이 되어 마음을 갉아먹는다면 끊는 게 해답입니다. 혼자라는 건 오히려 기회입니다. 누구에게도 해명하지 않고 누구와도 감정 소비하지 않으며 나만의 속도와 평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조용한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그 단절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혼자라는 상태입니다. 실제 사례 두 개를 통해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삶과 정리한 삶의 극명한 차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충남 아산에 사는 1950년생 박기순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매주 목요일이면 동네 노인정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식사 자리가 반가웠고 외로움도 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였는지 박 씨에 대한 뒷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공무원이라던데 얼마나 버나? 요즘 박 씨는 잘 차려입고 다녀, 누가 생겼나 봐 같은 말들이 돌았고 급기야 모임에서 박 씨의 재혼설이 퍼졌습니다. 확인도 없이 퍼진 소문은 순식간에 사실처럼 굳어졌고 박 씨는 딸에게까지 아버지 여자친구 있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꼈고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그 뒤로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고립된 채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 하나가 남은 노후를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전북 군산에 사는 1956년생 이명자 씨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친구들과의 모임에 꾸준히 나가던 이 씨는 어느 날 모임에서 들은 너는 남편 돌아가신 지 3년도 안 됐는데 얼굴이 너무 화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감정도 피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그녀는 단체 대화방에서 조용히 나왔고 전화도 차단했습니다. 이후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혼자만의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이 씨는 매일 산책을 하고 글쓰기를 하며 평온한 하루를 보냅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아무 말 섞지 않고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간관계를 끊고 인생을 되찾은 것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 두 번째는 사생활 침해당할 일이 없어서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지 몸이 불편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위협은 인생의 마지막에조차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현실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하나 보고하고 설명해야 하는 답답한 삶.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순간 인간은 살아있으면서도 감시받는 죄수처럼 살게 됩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족 혹은 동거 중인 누군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방문 하나 닫는 것도 이유를 말해야 하고 전화를 길게 하면 누구냐고 물어옵니다. 텔레비전 볼 시간도 간섭당하고 식사 시간 늦어지면 걱정이라는 이름 아래 추궁당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모든 감시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어느 순간 통제와 간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 옷은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아버지, 요즘 왜 저녁마다 나가세요? 이런 말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내 삶의 선택을 하나하나 침식시켜 갑니다. 나를 위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가 불편해지기 싫은 이기심입니다. 노년의 삶은 조용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그 조용함이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은 다릅니다. 언제 일어나든 언제 자든 누굴 만나든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이 내 것이고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문 잠그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라면을 먹고 싶을 때 먹고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그냥 가방 하나 챙기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혼자라는 삶의 위대한 해방입니다. 이제 두 개의 극단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 사생활을 잃은 삶과 사생활을 지켜낸 삶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1949년생 김철수 씨입니다. 아들이 효심 깊게 모시겠다고 집으로 모셔갔고 김 씨도 이제 외롭지 않겠다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작부터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며느리가 쳐다보고 새 옷 하나 사와도 이거 누가 사줬냐며 묻는 아들.
어느 날 밤늦게 친구와 술 한잔하고 돌아오자 노인네가 뭘 하길래 이 시간에 다녀오냐며 핀잔을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김 씨가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여성. 친구와 연락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핸드폰을 강제로 확인당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거 계속 연락하면 안 된다며 메시지를 삭제하는 며느리를 보며 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누구 허락받고 살아야 하나? 결국 김 씨는 다음 달 조용히 나가 월세 방을 얻었습니다. 이후 혼자 사는 삶은 상상 이상으로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참견하지 않는 자유, 누구에게도 감시당하지 않는 평화. 김 씨는 말했습니다. 혼자니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가족보다 나를 더 아끼게 됐습니다. 반대의 두 번째 사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1955년생 이정순 씨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사는 게 외롭다는 이유로 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딸 부부는 잘해주었지만 문제는 점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씨가 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사이가 불편해했고 새벽에 일어나면 딸이 잠 못 잔다고 핀잔을 줬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통화하며 우리 딸은 너무 간섭이 심해라고 한 게 딸 귀에 들어갔고 다음 날부터 대화가 끊겼습니다. 이후 딸은 CCTV 설치를 이유로 집안에 스마트홈 시스템을 들였고 이 씨는 마치 24시간 관찰당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감시자입니다라고 이 씨는 토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는 내 삶의 마지막까지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얻는 따뜻함보다 내 방 하나에서 누리는 자유가 훨씬 값집니다. 감시당하지 않는 삶,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 모든 축복은 혼자라는 단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 세 번째는 마음 맞는 친구랑만 연락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사람 눈치 보며 억지 웃음 짓고 불편한 대화 이어가고 감정 소비하는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나와 잘 맞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단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년이 되면 오히려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얽힘은 더 많아집니다. 특히 동창회, 교회 모임, 경로당, 각종 단체 활동은 겉으로 보기엔 외로움을 달래주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질투와 경쟁, 뒷말과 서운함이 쌓이는 전쟁터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뭘 해줬다더라, 어디 여행을 갔더라, 새로 차 산 거 봤어? 같은 비교와 자랑이 난무하고 조용히 지내고 싶은 사람에게조차 무례한 관심이 쏟아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그 관계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연락 안 하면 서운하다고 하고 모임 안 나가면 불편하다는 소리가 따라붙습니다. 오랜 인연이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지만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은 지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화가 나고 밤엔 혼자 후회합니다. 그런 만남이 쌓이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병듭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은 다릅니다. 마음 맞는 친구,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에게만 연락하면 됩니다. 억지로 말 섞을 필요 없고 누구 눈치도 볼 이유 없습니다. 보고 싶을 때만 만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됩니다. 연락할 사람도 끊을 사람도 전부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혼자라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반대되는 실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 삶을 만들었는지를 보시면 왜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지 더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1957년생 박은자 씨입니다. 박 씨는 혼자 사는 게 외로울까봐 동창 모임, 교회 소모임, 심지어 아파트 주민 모임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된 건 이 모임들이 진심보다 체면과 자랑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외국계 기업 다닌다더라. 딸은 외제차 뽑았대 같은 말이 오가고 박 씨가 한마디 하면 금세 누가 흘렸는지 모를 험담이 따라 붙었습니다. 특히 한 번은 건강 때문에 모임을 빠졌더니 요즘 왜 저러냐, 어디 안 좋은 거 아니냐는 말이 돌았고 그 소문이 딸 귀에까지 들어가 큰 오해를 낳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모임을 끊지도 못하고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졌다는 말이 그녀의 마지막 토로였습니다. 반면 인천 부평에 사는 1952년생 이정훈 씨는 아예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처음엔 외로움의 경로당에 나가봤지만 며칠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선 게임 순서, 간식 분배, 의자 자리 하나까지 서로 눈치를 봐야 했고 말 몇 마디에도 오해가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감내해야 하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코드가 맞는 단 2명의 친구만 남겼습니다. 한 명은 매주 전화로 근황을 나누고 또 한 명은 한 달에 한 번 만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입니다. 나머지는 다 끊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딱 2명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잡다한 관계는 이제 사치고 내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는 오전마다 카페에 들러 신문을 읽고 오후엔 사진을 찍으러 혼자 나갑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삶이 너무도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노년이 되면 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만남은 상처만 남기고 진짜 친구 하나가 외로움을 모두 지워줍니다.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만 곁에 둘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삶이야말로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 4번째는 돈 쓸 때 허락받을 사람 없어서입니다. 인생을 60년, 70년 넘게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돈 쓸 때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건 분명히 어딘가 잘못된 삶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인데 누굴 위해 아껴왔고 무엇을 위해 버텨왔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사려고 할 때마다 그게 꼭 필요하냐는 말을 듣고 이 나이에 그런데 돈 쓰냐는 조소를 듣는다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부부로 같이 사는 경우 돈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옷 하나 사려 해도 또 샀어? 마사지 한번 받으려 해도 사치하네라는 말이 날아옵니다. 자식과 함께 살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병원 진료비 말고는 아무 지출도 쉽게 못하고 통장에 있는 돈도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하나 따져 듣게 됩니다. 심지어 현금을 찾아 쓰는 것마저 왜 카드 안 쓰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감시당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돈을 상속 대상쯤으로 여기고 배우자는 언제나 가게의 공동 관리자처럼 행동합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내 돈인데도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우픈 현실이 노년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년은 다릅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무엇을 사든 어디에 쓰든 온전히 내 마음입니다. 여행이 가고 싶으면 떠나고 오늘 저녁은 소고기가 먹고 싶으면 사면 됩니다. 꽃이 예뻐 보이면 사들여 방에 놓고 발 마사지가 받고 싶으면 당장 예약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그 자유는 오직 혼자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이제 반대되는 실제 사례 2개를 통해 돈을 쓸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했던 삶과 돈을 자유롭게 쓰는 삶이 어떻게 노년의 질을 갈라놓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 고양시에 사는 1953년생 조문자 씨입니다. 조 씨는 남편과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고 모든 돈 관리는 남편이 맡았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고 난 후에도 조 씨는 여전히 지출에 대해 자식과 상의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에게 줄 장난감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이 사실이 아들에게 알려지자 엄마, 지금 병원비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건 안 사도 되지 않나요? 라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 씨는 작은 물건 하나 살 때도 죄책감을 느꼈고
자주 가던 미용실도 끊고 고장난 안마의자도 그냥 방치했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내가 이 돈을 뭐 하려고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한 번도 시원하게 써보질 못했네요. 반면 충북 제천에 사는 1950년생 이정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살며 지금까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삶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즐거움 예산이라 정해두고 사용합니다. 고급 된장, 수제 구두, 클래식 공연표. 전에는 절대 허락받지 못했을 소비들입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충동적으로 레코드판을 사러 갔고 돌아오는 길에 고깃집에서 혼자 등심을 구워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돈이면 뭐 몇 끼는 해결하지 잔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이렇게 달콤한 건 처음이에요. 이 씨는 매일 눈을 뜨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뭘 선물할까? 그 생각 하나로 하루가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건 통장보다 마음이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그 사람의 철학이고 존엄입니다. 그 존엄을 누군가의 허락 아래 살게 되는 순간 인생은 쪼그라듭니다. 혼자라는 건 단지 외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지켜지는 순간 노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 5번째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지라도 말입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입을 빌려 살고 남의 기준에 끌려 다니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조종당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 누구를 만날지, 어느 병원을 갈지까지 일일이 물어야 하고 선택할 때마다 그건 아니지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면 그건 감옥보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크든 작든 선택의 순간이 많아집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지 말지, 여행을 갈지 말지, 돈을 어디에 쓸지, 인연을 이어갈지 끊을지.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면 그 선택마다 허락과 의견이라는 이름의 간섭이 따라옵니다. 자식은 그건 무리예요. 배우자는 괜히 후회할 짓 하지 마요라고 말하며 내 인생을 통제하려 듭니다. 그렇게 자꾸 외부의 목소리에 휘둘리다 보면 어느새 내 목소리는 사라지고 내가 나에게 물어야 할 질문을 타인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다 한 번이라도 결정이 실패로 돌아가면 기다렸다는 듯 내가 뭘 했어? 말 안 듣더니 결국 저 꼴이지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자존심을 박살내는 폭력입니다. 결정권 없는 인생은 실패보다 수치심이 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다릅니다. 내가 정하고 그 결과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됩니다. 후회할 일도 핑계댈 일도 없습니다. 삶의 모든 주도권이 내 손에 있다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해방입니다. 잘못된 선택조차 내 선택이었기에 당당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짜 나로 사는 길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1955년생 윤갑수 씨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오랫동안 고혈압과 협심증을 앓아오던 중 2022년 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평소 수술이나 시술을 꺼리는 편이었고 한방치료와 식이요법으로 꾸준히 관리해 오고 있었기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그런 걸로 참다간 큰일 나요. 병원에서 하라면 해야죠.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스텐트 넣는 게 제일 안전해요. 윤 씨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자식들 뜻대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체질과 맞지 않은 항응고제가 몸에 무리를 주면서 반복적인 멍과 출혈이 나타났고 약물 부작용으로 식욕 저하와 불면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더 좋아져야 할 수술 후에 오히려 몸은 나빠졌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무너뜨린 건 그의 상태를 걱정하기는커녕 아버지가 운동을 안 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설득했는데
관리 안 하니까 그런 거죠라고 말하는 자식들의 태도였습니다. 윤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결과에 대한 책임만 나 혼자 지고 있더군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내 방식대로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았어요. 그는 그 후로 병원 진료도 스스로 예약하고 자식들에게 건강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커피를 마시던 날, 윤 씨는 입을 다물고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내 인생도 남이 조종해 내가 사는 게 맞나 싶어. 반면 강원도 속초에 사는 1950년생 박선자 씨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2019년 위암 1기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의료진은 강하게 권했고 딸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말렸지만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몸에 칼 대는 건 싫다. 그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울 거다. 그녀는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들어갔고 스스로 만든 채식 식단과 명상, 매일 오전 해안 산책이라는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딸은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다며 매일 전화를 걸었고 동생은 미쳤냐며 병원이라도 강제로 데려가려 했지만 박 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정기검진에서 암세포는 성장하지 않았고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놀랐고 가족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어떤 결과든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든 그르든 후회는 하나도 없어요. 남이 시켜서 한 선택이었다면 아무리 좋아졌어도 내가 주인이 아니었겠죠.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당신 곁에 남은 사람, 진짜 마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결국 당신이 약해지면 하나둘씩 멀어지고 어느새 연락은 끊기고 관심은 사라집니다. 젊을 땐 인맥이 자산이라지만 늙어선 인연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결국 당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마음 줬던 만큼 되돌아오는 법 없고 정 쏟은 만큼 남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늙어선 혼자 잘 사는 법이 진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은 늙어 부질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최고인 6가지 이유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좋은 사람보다 안 지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다정한 말,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들과 자주 엮이게 됩니다. 처음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느낍니다. 말을 예쁘게 하고 웃으며 대하고 손 한번 잡아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시간이 갈수록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진심은 없고 말만 예쁘고 정작 당신이 힘들 땐 발 뺍니다. 좋은 사람은 많은데 안 지치게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이 들수록 당신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들은 이야기 좀 들어줘요 라며 속 얘기를 쏟아내고 당신이 조용히 있으면 왜 말이 없냐며 짜증을 냅니다. 문제는 당신의 감정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늘 들어주는 입장이고 이해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함께 지내다 보면 당신은 지치고 피로하고 마음마저 고장납니다. 겉으로 좋은 사람보다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100배 낫습니다. 늙어서 관계에 지쳐선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남은 생은 그 피로에 갉아먹히며 끝이 납니다. 말은 예쁘지만 뒷말은 독하고 웃는 얼굴. 뒤로 날카로운 가시를 품은 사람은 더 이상 곁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에서 에너지를 빨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단칼에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그 사람은 더 깊이 들어와 날 짓밟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69세 박영선 씨는 평소 참 좋은 사람으로 불리던 이웃 친구 장 모 씨와 오랜 세월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장 씨는 항상 상냥한 말투로 언니 오늘도 고우시네요.
언니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그 뒤에 따라왔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번 달엔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이건 내가 말 안 하려 했는 대로 시작되는 하소연과 은근한 부탁들. 박 씨는 처음엔 도와줬습니다. 쌀을 나눠주고 냉장고 반찬을 담아주고 동사무소 가는 길까지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장 씨는 점점 뻔뻔해졌고 심지어 다른 이웃에게 박 언니는 나 없으면 못 살아라는 말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박 씨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장 씨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요즘 박 언니는 너무 예민해서 가까이 못 가겠어 라고 험담했습니다. 퇴원 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조용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장 씨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고 모임에서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지관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자신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들과 새롭게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몇 달 뒤 장 씨가 다시 연락해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고 문자를 보냈지만 박 씨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한텐 시간도 감정도 쓰지 않기로 했어. 잘 지내. 이 한마디로 박 씨는 수십 년 묵은 피로를 끊어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웃는 사람 말고 안 지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진짜 편하더라. 좋은 말보다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이 100배 낫더라. 관계는 깊이보다 밀도입니다. 많이 알고 오래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지치지 않는 사람이 곁에 남아야 합니다. 늙어 외로워서 사람을 붙잡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을 약한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 당신을 이용하고 소모시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재정비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힌 그 착한 얼굴의 진짜 의도부터 끊어내야 진짜 편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먼저 안부 묻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4세 박영옥 씨는 젊은 시절 마을 반장을 하며 동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활발했고 사람들을 챙기고 생일이면 먼저 전화하고 김장철이면 직접 배추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늘 먼저 연락해 밥은 먹었냐, 감기 걸리진 않았냐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는 본인이 먼저 움직일 때만 유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갑작스러운 심장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급하게 시술을 받고 일주일을 입원했지만 그 기간 동안 병실 문을 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퇴원 후 박 씨는 휴대폰을 열어봤고 착잡한 마음으로 연락처 목록을 내려보다 조용히 지웠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구나. 박 씨는 서서히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예전에 함께 성당을 다녔던 친구 유분남 씨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많이 아팠다며? 나 그 얘기 늦게 들었어. 미안해. 박 씨는 놀랐습니다. 모두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때 단 한 사람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 씨는 박 씨의 집을 직접 찾아왔고 국을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사람 다 끊어도 나 하나쯤은 남겨둬. 그 말에 박 씨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박 씨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 씨만은 다릅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장을 보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나한테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과만 깊게 지내면 돼. 수십 명보다 그런 한 명이 더 크고 든든하더라. 노년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떠올려주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붙잡아야 유지되는 인연은 결국 마음을 다치게 하고 먼저 안부를 묻는 한 사람과의 관계만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늙어 외로워질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인연은 말을 걸지 않아도 문득 안부를 묻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면 혼자 사는 삶이 외로운 게 아니라 평온한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 돌려서 상처 주는 사람, 이제는 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가장 서러운 건 대놓고 욕먹는 게 아닙니다. 웃는 얼굴로 돌려 말하며 속을 후벼 파는 사람입니다. 그 나이에 그 옷은 좀 존경해요. 겉으론 칭찬 같지만 그 속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낯선 타인이 아니라 평소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절대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돌려 말하고 빈정거리며 애매한 말투로 당신의 자존심을 슬그머니 짓밟습니다. 그런 말에 매번 웃으며 넘기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말 못 알아듣는 노인 취급을 받습니다. 늙은 사람은 참을 줄 알아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이제는 걸러야 합니다. 애매한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지워야 할 대상입니다. 정이 아깝다고 오래 알고 지냈다고 봐주는 순간 그 사람은 더 뻔뻔하게 선을 넘습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70세 양미자 씨는 동네에서 오랜 친구라 불리던 한 명숙 씨와 30년 가까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함께 시장도 다니고 김장도 같이 하고 명절이면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의 말투는 늘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미자 언니는 참 대단해. 저 형편에 여행도 다니고. 처음엔 넘겼습니다. 오래된 사이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쌓였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마을 노인의 야유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양 씨가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행사장에 나타나자 명숙 씨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미자 언니, 드디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셨나 봐요. 혼자 노니까 뭐 좀 부릴 시간도 생겼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고 양 씨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양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 내 인생에서 삭제다. 며칠 후 양 씨는 명숙 씨에게 보냈던 카톡방을 나갔고 다음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혼자 패키지 여행을 신청해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자 명숙 씨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언니 역시 멋지시네요. 어디든 잘 다니시네. 양 씨는 단호하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동안 내 삶에 관심 가져줘서 고마웠어. 이제부터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려고. 말로 웃는 사람보다 조용히 응원해주는 사람이 내겐 더 소중하더라.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내가 몇 년을 상처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이제는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봅니다. 통쾌하더라고요. 이제는 참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을 찌르는 말이 아무리 포장돼 있어도 상처는 똑같이 남습니다. 늙어선 그런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등을 돌리는 용기가 바로 평안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남은 생이 그 말들에 끌려다니며 무너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가깝다고 다 내 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가장 큰 착각은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일 거라는 믿음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함께 울고 웃은 친구니까,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주고 속을 열고 삶을 나눕니다. 하지만 늙고 나서 깨닫습니다. 가까웠던 관계일수록 더 깊게 상처 준다는 진실을. 말은 편하게 대해라지만 행동은 서서히 선을 긋고 당신이 불편하다는 눈빛은 하루가 다르게 확연해집니다. 자식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엄마 걱정돼, 여보 몸 챙겨라 하지만 막상 당신이 아프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섭니다. 친구요? 어려운 부탁을 딱 한 번 꺼내는 순간 연락이 끊깁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쉽게 당신을 외면하고 더 무심하게 돌아섭니다. 왜냐고요? 가까운 만큼 당신을 익숙한 존재, 즉 당연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쯤은 해주겠지. 아무 말 안 하고 참아줄 사람이라는 인식. 그게 바로 당신이 늙어서 철저히 이용당하고 결국 버려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늙어서까지 관계에 기대는 건 자존심을 스스로 내던지는 일입니다. 진짜 내 편은 누가 아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무조건 베풀지 말고 무조건 받아주지 마십시오. 선을 긋고 거리 두고 당신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늙어서까지 착하고 가깝기만 하면 호구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2세 송말순 씨는 평생을 가족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웠고 주변 사람들은 정말 애들한테 헌신한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늘 우리 엄마 최고야. 엄마 없었으면 우리 없었다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이 병환으로 쓰러지고 송 씨가 혼자가 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 같이 살자고 했고 송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게 된 지 6개월 만에 며느리 눈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식탁에 밥이 한 공기 덜 놓였고 하루는 문득 들은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이젠 좀 집안일도 나눠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송 씨는 손주 도시락까지 싸며 살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송 씨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갈게. 택시 타고 오실 수 있죠? 그날 밤 송 씨는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내 자식이 이렇게 날 취급하는구나. 다음 날 송 씨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 그녀는 혼자 삽니다. 작지만 내 마음대로 켜고 끄는 전등, 내 손으로 끓이는 밥 한 끼,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텔레비전 소리. 송 씨는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일 거란 착각만 버리면 인생이 참 편해져요. 외롭긴 해도 배신은 없잖아요. 가까운 인연일수록 기대는 순간 무너집니다. 믿음이 아니라 거리와 기준으로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늙어 외롭다고 인연에 기대지 마십시오. 오늘의 위로는 내일의 무관심으로 바뀌기 십상입니다. 진짜 편안한 노년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혼자살이에서 시작됩니다. 5번째 이유는 내 얘기보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늙어서까지 만날 때마다 본인 얘기만 쏟아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고민, 당신의 건강, 당신의 외로움은 그들의 대화에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면 자식 자랑, 손주 이야기, 얼마짜리 뭐 샀다느니, 여행 다녀온 자랑뿐입니다. 당신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라고 말해도 나도 그래 한마디 던지고 다시 본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에겐 당신은 그저 듣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절대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관계란 주고받는 겁니다. 대화가 오고 가야 마음이 이어지고 관심이 오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는 매번 밀리고 무시되고 끊깁니다. 그런 사람을 왜 여전히 만나야 합니까? 이제는 들어주는 척하며 마음만 허탈해지는 관계는 끊어야 할 때입니다. 늙어서까지 감정 쓰레기통이 되면 결국 남는 건 피로감과 자괴감뿐입니다. 이제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보다 내 말에 귀 기울이는 단 한 사람과의 고요한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대화 아닌 독백을 쏟아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을 더욱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이를 억지로 유지하다 보면 정작 나를 지킬 시간과 에너지만 빼앗깁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2세 김현옥 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박모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박 씨는 매번 커피숍에 앉자마자 1시간 넘게 자식 자랑과 남편 흉, 친구 뒤재기를 쏟아냈습니다. 김 씨가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병원 다니고 있어라고 말을 꺼내면 박 씨는 아유, 나도 그래, 근데 있잖아, 우리 애가라며 또 자기 이야기만 이어갔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김 씨의 남편이 쓰러졌던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박 씨와 통화하면서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어라고 힘겹게 얘기했지만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말고 나 요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나도 좀 위로받고 싶다. 그 순간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박 씨가 모임에서 요즘 왜 안 나오냐며 문자하자 김 씨는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젠 내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은 누군가의 하소연을 받아주는 시간으로 남기기엔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김 씨는 혼자지만 훨씬 편안합니다. 더 이상 피곤한 대화도 없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내가 중심인 하루, 그게 진짜 자유더라고 말합니다. 듣고만 사는 인생은 끝내 스스로를 잃습니다. 늙어선 말에 무게가 같아야 관계도 남습니다. 이제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단호하게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6번째 이유는 나이 먹을수록 인맥보다 여백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사람을 넓게 알아야 살아남는다고 배웠습니다. 인맥이 많아야 기회가 생기고 연락처 수가 많아야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엔 빠지지 않았고 연락은 끊기지 않게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인맥이 당신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 많은 인연이 피곤함이 되고 감정 소모가 되고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 짐이 됩니다. 카톡은 끊임없이 울리는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식사 자리는 많지만 마음 편히 숟가락 얹을 자리는 없습니다. 명절엔 연락 폭탄이 쏟아지지만 정작 외로운 날엔 전화 한 통 없는 사람들. 이런 인연을 끌어안고 사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늙어서 필요한 건 관계가 아니라 여백입니다. 하루 중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는 시간, 나 혼자 조용히 걷는 산책길, 내 마음대로 넘기는 책장 하나. 이런 여백이 쌓일수록 비로소 당신의 정신은 고요해지고 삶의 중심이 타인이 아닌 나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무의미한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내 공간과 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 수가 당신의 가치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 없이도 단단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0세 정순자 씨는 퇴직 후 동창회, 교회 모임, 아파트 분여회까지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루에 커피 약속만 3번, 전화도 쉴 틈 없이 받았습니다. 겉으론 부지런해 보였지만 속은 늘 피로했습니다. 말은 많아도 진심은 없었고 칭찬 뒤엔 험담이 붙었으며 모임에서 빠지면 소외되는 분위기에 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아파트에서 있었던 회식 자리였습니다. 정 씨가 음식값을 2차례 연달아 대신 낸 뒤 이번엔 좀 걷었으면이라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따질 거면 애초에 내지 말지 그러셨어요. 그 말을 던진 사람은 평소 친하다고 믿었던 김모 씨였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돌아섰고 그날 이후 모든 모임을 끊었습니다. 한 달 뒤 김 씨가 다시 연락해 요즘 왜 안 보여요? 라며 톡을 보냈고 정 씨는 단 한 줄로 답했습니다. 사람보단 고요가 편하더라. 난 지금이 제일 좋아. 지금 정순자 씨는 아침마다 혼자 텃밭에 나가 채소를 돌보고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내답습니다. 사람 수많이 안고 사느라 나를 잃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인맥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당신을 소란하게 하는 관계는 끊고 당신을 조용하게 하는 공간에 머무는 용기. 거기서부터 진짜 편안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젊을 땐 웃고 떠들던 친구, 술 한 잔에 밤새워 속 풀던 사이, 힘들 땐 어깨에 빌려주던 그 사람. 그런데 노년엔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온 하루가 무너집니다. 툭 던지는 말에 마음이 헤집어지고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통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엔 늘 후회만 남습니다.
관계는 여전한데 감정은 계속 소모됩니다. 그게 바로 노년 감정 소모 1위 피해야 할 친구입니다. 오늘은 노년 감정 소모 1위 이런 친구 꼭 피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리해야 할 친구는 자식 자랑으로 하루를 보내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말끝마다 자식을 끼워 넣습니다. 오늘은 딸이 외제차를 뽑았고 내일은 아들이 해외 출장을 갔으며 명절이면 손자가 장학금을 탔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듭니다. 당신이 겨우 우리 아들 요즘 바빠서 연락이 뜸해라고 말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쐐기를 박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도 우리 애는 꼭 연락해. 하루 한 번은 전화하거든. 그 말은 칼이 되어 당신 가슴에 박힙니다. 문제는 그들이 당신을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위에 서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속은 텅 비었는데 자식의 성취로 자기 존재를 포장합니다. 말은 겸손한 척하지만 실상은 끊임없는 비교와 마이크로 공격으로 상대를 위축시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매일 감정에 피를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리던 자랑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을 파먹고 결국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더 위험한 건 이 자식 자랑 친구는 교묘하게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어머, 아들은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요즘 애들은 눈이 높아서 문제야.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 해도 돈 되나 보지? 우리 아들은 그런 건 안 해. 안정적인 게 최고라서. 이런 말들은 칭찬으로 포장한 독설입니다. 듣는 사람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고 노년의 외로움을 더 깊게 파고듭니다. 이쯤 되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친구를 만났는데 왜 더 피곤할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 친구는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사람은 상대방의 상처를 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심한 자랑은 당신의 감정을 갉아먹는 칼날이 됩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71세의 윤정희 씨는 이런 친구 때문에 3년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같은 성당 소모임에서 만나는 어씨는 늘 자식 자랑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우리 딸은 유학 갔다 오더니 외국계 기업 들어갔잖아. 우리 손자는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또 상 받았어. 너희 손주는 몇 학년이지? 윤 씨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윤 씨는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웠고 지금 딸은 지방에서 남편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연락도 자주 오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윤 씨는 자신이 실패한 부모처럼 느껴졌고 어느 날은 모임이 끝나자마자 성당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못 살았다고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날 이후 윤 씨는 모임을 끊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살겠더라고요. 이젠 자식 자랑 들어도 그냥 흘려요. 그 사람 인생이니까. 노년의 감정은 젊을 때보다 더 예민하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자식 자랑은 듣는 이를 무력하게 만들고 삶을 비교하게 하며 결국 자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 누가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자식이 내 명함이 아닙니다. 노년에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자존감입니다. 그 자존감을 갉아먹는 자식 자랑 친구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멀리해야 할 친구는 만나면 남편 흉만 보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첫 인사도 안부도 없습니다. 앉자마자 남편 욕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지는 집에 있으면 꼴도 보기 싫어. 숨만 쉬어도 짜증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인생을 다 버렸어.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처음엔 그냥 위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남편과 갈등이 있으니까 공감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도 남편을 너무 참고 사는 거 아닐까? 저렇게 분출하면서 살아야 속이 편한 건 아닐까? 그 친구의 말은 당신 안의 감정을 자극하고 마침내 무너뜨립니다.
남편 욕은 처음엔 타인에 대한 불만이지만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옵니다. 누구나 부부 사이에 불만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습관, 어긋난 기대, 반복되는 오해 속에서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갈등을 매번 만나서 토해내는 친구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매번 반복해서 떠들다 보면 그 사람은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감정의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당신은 그 쓰레기를 뜯고 받아내야 하는 청소부가 됩니다. 이런 친구와의 만남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엔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며 듣다가 나중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친구의 말이 떠오릅니다. 남편도 똑같이 나를 무시하나? 나도 참기만 하지 말고 한번 터뜨려야 하나? 결국 당신의 가정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전염됩니다. 남편 흉을 하루 종일 들으면 당신 마음도 점점 부정적으로 물듭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까칠해지고 일상의 작은 다툼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당신의 삶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점점 더 외롭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67세 배정희 씨는 5년간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 B씨로 인해 큰 후회를 남겼습니다. 처음엔 비슷한 또래라서 공감대가 잘 맞았습니다. 둘 다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고 자식들과도 멀어진 상태라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B씨는 남편 욕부터 꺼냈습니다. 지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나는 애 키우느라 인생 다 썼는데 그 인간 없었으면 내가 훨씬 잘 살았을걸?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지만 어느 날부턴가 배 씨도 남편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기던 말에도 버럭 화가 났고 작은 실수에도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당신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누가 뭐라 그래? 그 말을 듣고 배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친구의 불만을 받아먹고 그것을 그대로 가정에 옮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B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대신 매일 아침 혼자 산책하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 안 만나고 나니까 남편이 다시 사람처럼 보여요. 내가 남편을 미워한 게 아니라 친구의 감정을 따라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은 불만입니다. 불만은 타인에게서 시작되지만 결국 내 삶을 잠식합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친구를 매번 마주하면 결국 당신도 같은 눈으로 배우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가정과 관계를 타인의 언어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과 남의 불행에 공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멀리해야 할 친구는 연락 없을 땐 잠잠하다가 돈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안부 인사 한 줄, 명절 인사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톡이 옵니다. 언니 너무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나 진짜 민망한데 잠깐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말투는 정중하지만 속내는 뻔합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자동 지급기로 취급합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줍니다. 사정이 딱하다고 하니 몇만 원 정도는 그냥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한 번 주면 또 요청이 옵니다.